새벽 5시 윤서영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춘천의 이른 아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남편 최도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한때 반듯했던 어깨가 어느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8해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준비였죠. 찬장에서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손끝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가족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딸 수진이 잠겨있던 목소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올해 27,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딸이었죠. 응,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래. 너는 더 자도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도와드릴게요. 모녀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은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도연이 변한 것은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지난 2년 전부터였습니다. 한때 도소매 무역업으로 제법 이름을 날렸던 그였지만 저가 제품의 급격한 유입과 잘못된 투자 판단이 겹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예전처럼 골프도 못 치고 술자리도 줄어들면서 그의 성격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서영이 침실로 들어가자 도연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깡마른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했죠. 몇 시야? 7시예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아침은 됐어. 갈 데가 있거든. 요 몇 달 사이 도연은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늦은 밤에 돌아왔죠. 때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8시, 서영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서영이네 반찬 가게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가게였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와 손수 만든 밑반찬들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 김춘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춘자 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서영 씨, 남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동안 못 봤거든요. 서영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렇겠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춘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후 2시, 서영은 잠시 가게를 비우고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춘천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산소였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낸 논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서영은 성묘를 마치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영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저녁 8시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죠. 도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보,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인어른이 물려준 땅 말이야. 서영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땅이 왜요? 지금 상황이 좀 빡빡해서 말이야. 그 땅 팔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서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죠. 여보, 그 땅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이 필요하면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아직은 안 돼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방법?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그래도 그 땅은 죽은 사람 땅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쪼들려야 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땅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서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걸까요? 창밖으로는 춘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양심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을 지키려는 한 여인과 그 땅을 탐하는 남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절벽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남편을 기다리며 밤늦게까지 깨어있곤 했죠. 하지만 도연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먹고 사느라 바빠 죽겠어. 도연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죠. 서영은 남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도연의 기색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한편 도연이 다니는 무역회사 사무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회사 격리 한유라가 도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38살의 유라는 날씬한 체구에 요염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죠. 도연과는 벌써 3년째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많이 힘드시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뭐 회사가 거짓골이니까. 혹시 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요. 유라의 말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집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 아, 그래요? 어쩐지 혹시 부인 때문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의자를 도연 쪽으로 가까이 당겼죠.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그렇게 도연은 유라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예전처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아내는 유산을 팔기를 거부한다는 것까지 말이죠. 부인 땅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춘천 외곽이야. 논밭 몇 마지기 정도 되는데. 유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시세 변동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죠. 춘천 외곽 지역이 최근 개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위치 알아요?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춘천 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도연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라는 속으로 계산을 했죠. 그 지역이라면 적어도 수십억은 나올 땅이었습니다. 도연 씨, 응? 부인분께서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걸까요? 부모 유산이라서 그런 것 같아.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더라고. 유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이라고요? 현실을 모르시네요. 지금 당장 도연 씨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저 같으면 남편을 위해 팔겠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사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유라의 말에 도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죠.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다시 한번 서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또 땅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답답해서 그래. 서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예전처럼 살기가 힘들어.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그래도 그 땅은 아직은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는데. 그럼 일단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게요. 그래도 안 되면 이 집 우리 셋이 살기에는 솔직히 크잖아요.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가요. 수진이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도움이 될 거고. 도연은 답답해했습니다. 그걸로 되겠어? 내가 얼마나 쪼들리는 줄 알아?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렇게 많이요? 이제 알겠어? 왜 내가 그 땅을 팔자고 하는지. 서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회사가 조금 어려워진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돈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서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뭐? 그 땅을 판다고 해도 다 해결되는 건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라에게 들은 바로는 10년은 놀고 먹으며 펑펑 써도 충분할 만큼이었지만 서영에게는 땅의 가치를 알려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유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해요? 역시 반대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네. 워낙 고지식한 여자라. 유라는 도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도연 씨, 혹시 부인이 없다면 어떨까요? 응? 무슨 말이야? 이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럼 재산 분할할 때 그 땅도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건 아내 유산이라 나한테는 지분이 별로 없지. 그래요? 하긴 그렇겠네요. 아내분이 죽기라도 하는 게 아니라면? 온전히 그 땅을 도연 씨가 갖는 건 어렵겠네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죽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유라는 살며시 도연의 손을 쓰다듬고는 무릎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유라의 시선이 이내 겹쳐졌으며 그렇게 시작된 장난과도 같은 대화는 그날 밤 도연과 유라의 깊은 술자리에까지 이어지죠. 구체화되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수진이가 걸리네. 어머나, 딸은 이미 성인이잖아요. 나중에 땅 팔아서 딸 앞으로 제대로 지어주면 되는 거죠. 유라의 말은 교묘하게 도연의 상황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에 의해 부부 사이의 틈은 점점 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위험한 유혹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서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유라의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도연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서영은 남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평소보다 더 어둡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며 서둘러 나갔죠. 엄마, 아빠가 요즘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표정도 뭔가 무서워요. 서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아빠도 힘드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네, 엄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은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찾게 되는 곳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서영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마음속 답답함을 털어놓을 곳이 여기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있을 때조차 가족과 대화를 피했죠. 서영아,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동해로 드라이브 갈까?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제안이었죠. 정말요? 갑자기? 그냥 답답해서. 바다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 좋아요. 수진이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우리 둘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했고 서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춘천에서 동해까지는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죠, 여보. 응?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디오 볼륨을 높였죠. 1시간 정도 달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고마워요. 도연이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서영은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도연이 보온병에 담은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오셨네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 서영은 고마워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올라왔죠. 맛있네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원두가 좋은 걸 골랐나 봐. 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다시 차에 올라 동해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보온병의 커피를 조금씩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길이 구불구불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좀... 왜? 어디 아파?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워요.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참을미인가 봐. 조금만 참아. 곧 받아 나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그때였습니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서영은 마지막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여보.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으려 했고 그 순간 서영의 눈이 완전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몸의 통증과 함께 파르르 떨리던 서영의 눈꺼풀은 살짝 떠졌다. 감기길 반복한 후 흐릿했지만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서영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 말을 힘겹게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바로 그 시간 절벽 아래 갯바위에서는 낚시꾼 박종수 노인이 조용히 낚시를 즐기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박 노인은 이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저건 뭐지?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차 한 대가 절벽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박 노인은 즉시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동해 해안도로에서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과 119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죠. 서영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여기는 정신 차리셨네요. 병원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일단 진정하시고.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 후 간호사와 잠시 대화 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요? 그날 환자분은 운전석에서 발견되셨고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서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기억이 또렷한데 남편 없이 혼자 사고를 당했다니. 그럼 남편은 꼬리를 문 생각 끝에 사고 순간 커피를 마신 후 급격한 졸림과 함께 도연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게 진작 땅 팔자고 했잖아. 이 멍청한 여자야. 서영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돌려 사고가 나게끔 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서영은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온병 커피의 이상한 맛, 도연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핸들링과 함께 서영을 질책하던 악에 바친 남편의 외침.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고 하루 뒤 도연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연 씨십니까? 강릉경찰서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인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기가 도연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큰 사고에 비해 다행히 괜찮으십니다. 지금 강릉중앙병원에 계십니다. 이후 사고와 관련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라도 도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살아있대. 유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도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강릉중앙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병실을 찾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입원해 있다는데 윤서영입니다. 아내 이름이. 아, 윤서영 씨요. 부인분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도연은 곧 의사와 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고 전 며칠간의 기억을 잃으신 상태예요. 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꺼져가던 눈빛에 금세 생명의 빛이 부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사고 당시 기억도? 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도연은 지옥의 공간으로 걸어가던 중 희망의 탈출구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도연을 보고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갔죠.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차 사고를 당했어. 혼자 운전하다가.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며칠 후 서영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모든 것이 낯설다는 듯 둘러봤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네, 죄송해요. 사고 전 일들이 전혀. 서영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어느 정도 안심한 듯 보였죠.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영의 사촌 동생 윤재근은 이 사고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재근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평소 도연을 좋게 보지 않았던 그는 이번 사고에 의문을 가졌죠. 누나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재근은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진 자국과 타이어 마크를 자세히 살펴봤죠. 이상하네.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재근은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재근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휴게소 CCTV에서 서영과 도연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죠. 역시나 재근은 더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휴게소에서 구입한 커피, 도연의 이상한 행동 등을 확인했죠. 그리고는 이 모든 사실을 서영과 공유했습니다. 서영은 계속 기억 상실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안심하게 만들고 남편이 잠들 때면 휴대폰 기록과 문자 내용들을 확인했고 남편의 불륜 사실과 내연녀에게서 수면제를 받기로 한 메시지 증거를 보게 됩니다. 서영은 충격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 충격도 잠시 확보한 메시지를 재근에게 보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더니 그럼 그렇지. 재근은 도연의 불륜 상대인 유라와의 관계가 3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한유라, 매형의 회사 격리 직원이군. 재근은 유라의 병원 처방 기록 또한 확인 후 유라를 소환했습니다. 한유라 씨, 최도현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그냥 회사 직원이죠. 3년째 불륜 관계가 아니고요?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 수면제, 당신이 처방받은 거죠? 재근이 처방전을 내밀자 유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잠을 못 자서... 사고 현장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휴게소에서 최도현 씨와 같이 있던 모습이 발견됐네요. 최도현 씨의 아내가 사고가 난 후의 상황인데 그 근처에서 두 분이 왜 같이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유라는 끝까지 잡아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근의 추궁은 계속됐죠.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에도 최도현 씨와 3시간 통화했죠? 그건...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는 뭡니까? 재근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그 땅은 우리 것이 돼. 걱정 마세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정확히 무엇을 계획했는지. 유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아내가 의식을 잃게 하고 유라의 자백이 시작됐습니다. 도현 씨가 서영 씨를 운전석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은 도망쳤고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부인 명의의 땅. 그 땅이 수십억 가치가 있거든요. 부인만 없으면 도현 씨가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재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군요. 유라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어떠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기억 상실증인 척하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요. 뭐 그럭저럭이지.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도현 씨입니까? 네, 그런데 여긴 왜? 윤서영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살인 미수라니요. 아빠,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서영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도연이 서영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당신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보, 당신 혹시... 다 기억해요. 던 당신 목소리도요. 서영의 말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기억 상실증인 척했어.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거든. 네? 그게 무슨...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휴대폰 메시지, 처방전,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서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도 아직 믿겨지지 않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서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8년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갈등이 살인미수로 끝났지만 서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밝혀졌죠. 도연과 유라의 체포 소식이 춘천 전체에 퍼졌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서영은 하루 종일 이웃들과 지인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영 씨, 정말 괜찮으세요? 믿을 수 없어요.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사람들의 걱정과 위로 속에서도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영은 수진과 함께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 최도현, 한유라는 계획적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토지를 탐내어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사건의 전말을 되새겼죠.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서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28년을 함께 살면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모든 세월이 무의미했나 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처방전,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는 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모든 건 유라가 시킨 거야. 나는 정말 안 하려고 했어. 서영은 차가운 시선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남 탓을 하는군요. 당신이 노린 건 돈과 제 목숨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누군가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도현은 주범으로서 징역 10년, 피고인 한유라는 공범으로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영은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영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부모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죠. 이제 수진이랑 잘 살아볼게요.
성묘를 마치고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 서영은 멀리 보이는 논밭을 바라봤습니다. 개발 예정지라고 했지만 아직은 평화로운 시골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영과 수지는 동해안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정말 괜찮은 건 맞죠? 너무 담담하게 보여서 더 걱정스러워요.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서영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하고 아직도 믿기지 않기도 해. 하지만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바다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서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56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우리 반찬 가게 좀 더 키워볼까? 내가 도와준다면 말이야. 정말요? 좋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영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두려움 대신 당당함으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살아가리라. 창밖으로는 춘천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을 향한 설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당당하게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말이죠.